예, 안녕하십니까. 5주차 사회복지학 개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과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조사, 그리고 사회복 정책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합니다. 사회복 실천 기술은 지난 사회복 실천론과 함께 하나의 쌍을 이루면서 보다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배경과 또 실무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합니다. 사회복 실천 기술은 개인과 사회복 실천 기술, 집단 사회복 실천 기술, 집단 사회복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먼저 사회복 실천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회복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무엇이고 사회복 실천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는 그 내용상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이들의 잠재 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서비스와 기관들의 조직화된 체계이며 제도라고 할 때 사회복 실천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이 지닌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기능 수행상의 어려움을 개별적, 집단적, 조직적, 지역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사업 통합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과 사회복 실천 기술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별 사회 사업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를 가진 개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이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천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의 적응과 인격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계속되는 의식적 노력으로 사회복지와 클라이언트의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며 예방보다는 재조정이나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별 사회사업은 개인과 그의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개별 사회사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수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지식, 기술 등을 동원하여 인성의 발달을 촉진시키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환경에 주는 압력을 완화시켜 개인이 보다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사회 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건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접수, 인테이크 단계라고 하는데요. 1단계 접수. 접수는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온 사람과 처음으로 접촉하여 그의 욕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은 어딘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은 첫째,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문제의 중요성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도해온 노력과 방법, 기대 정도를 파악하게 되며 세 번째, 기관에서 줄 수 있는 도움의 내용, 절차 등의 안내와 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을 알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단계인데 사전과 계획 단계라고 봅니다. 2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진단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자료는 이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발달에 관한 정보, 예컨대 병을 앓았던 내력이나 성격 등과 기본적인 인적사항, 가족관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문제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이 수집되고 나면 개입을 위한 개입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2단계 중요한 과업은 클라이언트 문제를 진단, 해결 범위, 해결 목표에 설정하여 클라이언트 문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수집된 자료 사정, 목표 달성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과업 할당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3단계는 개입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진단이 이루어지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개별 사회사업 실천 과정의 핵심적인 과정이 3단계에서는 사회사업적인 실천 지식과 기술,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이 동원되며 2단계에서는 사회복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4단계에서는 종결과 평가 단계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때 상담을 종결하는 과정으로서 2단계에서 사회복사는 민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종결의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종결했다면 그동안의 전체 개입 과정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개입을 통해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리고 시간과 비용 부분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 반드시 기록해 둬야 합니다. 다음은 집단사회복 실천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사회 사업이란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대상들이나 현재 사회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하며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대상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키며 개인, 집단, 지역사회 등의 여러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원조 가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 성원들이 상호 역동적인 영향을 주고받음을 전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속한 성원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기타 자기인식이나 생활관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전문가는 집단의 상호작용 힘을 인식하여 이것을 적극적이며 의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상자가 개인이나 집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다음으로 집단사회사업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단사회사업의 기본적 요소는 집단 성원, 집단, 프로그램, 전문가 등이며 여기에 장소와 목적을 추가하여 6대 구성요소가 있지만 4대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단 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단사회사업은 궁극적으로 집단성원 개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따라 전문가는 집단성원을 한 사람에 대한 개별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집단이란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성원이 있고 서로가 동일한 집단에 소속하고 있다는 집단의식이 있고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가 있으며 이들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상호 의존적이며 의사소통, 인지, 반응 등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며 단일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집단 그 자체가 갖는 역동성은 그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집단 사회 사업의 핵심인 동시에 집단 경험의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인 및 집단의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서 집단 내에서 신중히 계획하고 실행되는 활동으로서 상호작용 및 재경험을 포함하는 준비에서 평가에 이르는 정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집단 성원 간의 활발한 상호 관계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풍부한 집단 경험과 사회 적응 능력을 부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집단의 상황과 자신의 요구나 집단 성원의 요구를 파악하고 활동 범위를 정하여 그 집단이 갖는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전개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는 가능하게 하는 사람,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 자원 제공자 또는 매개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집단사회 복지 실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집단사회 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은 코프노카가 제시한 집단사회 사업 실천의 기본 원칙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독특한 차이점을 제시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집단 내에서 각 성원의 개별화 측면요. 두 번째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지 그 집단이 가진 특성을 인식하여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집단의 특성을 인식하는 개별화 측면. 세 번째, 각 성원들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진 존재임을 진정으로 수용합니다. 네 번째, 전문가와 성원 간의 의도적인 원조관계를 수립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집단 성원들 간의 협조적 및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도록 격려합니다. 여섯 번째, 집단 과정에 적절한 수정을 가하게 되고요. 각 집단 성원이 자기 능력에 따라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조합니다. 여덟 번째, 집단 성원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만족스러운 갈등 해소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 번째는 개인관계와 성취의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각 개인이나 전체적 상황에 대한 진단적 사정평가에 기초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상해하기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각 성원, 집단의 목적, 적절한 사회 목적을 위해서 진단평가에 기초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상해하기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개인과 집단 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를 활용하게 되고요.
다음에 원만하고 인간적이며 잘 훈련된 전문가의 자아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집단사회복지 실천 기법인데요. 필리스는 집단행동을 효율적이게 하는 4가지 기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관의 기능을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를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개인, 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를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목적과 한계를 개인과 집단에게 알려야 하며 기관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화해하며 기관의 기능을 분명히 파악하고 개인과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의사소통하는 기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에서 타인을 느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므로 전문가는 즉흥적이고 외향적인 면과 계획적이고 통제적이며 내향적인 면 등 양자를 모두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는 특히 구성원들이 표현하는 감정들 중에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활동의 출발점이 현실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는 현실을 활용하는 기법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형성해가는 바퀴이며 모든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가는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집단관계를 격리하고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전문가를 포함시킨 집단관계를 격리하고 의도적으로 활용해서 개인 집단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니다. 이를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부분을 발견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는 자기를 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뢰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보다 강하게 느끼게 하여 집단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책임있고 공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집단 속에서 대인관계를 보다 창조적인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지하는 지역사회 복지 개념, 지역사회 복지의 이해, 또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가 지역사회 수련에 개입하여 지역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총괄한 것으로 보건, 주택, 소득, 교육, 기타, 사회봉사 등의 계획과 조정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의 한 방법이며 인간관계나 사회제도의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사업의 개입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남이라고 하는 학자는 지역사회복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의식적 과정으로서 다음의 목적 중에 몇 가지 관점을 가지는 사회복지의 한 방법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가 지역 주민의 욕구와 관련 자원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유지함으로써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요. 두 번째, 주민의 참여, 자기결정, 협조 등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강화 유지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며, 세 번째, 지역사회와 집단 간의 관계, 의사결정 능력의 배분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스라는 학자는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그 필요성과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내부적으로 동원하여 실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있어서 협동적이며 공동적인 태도와 실천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 지역사회복지란 지역 주민의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자원과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와 지역 자원 간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는 사회 문제의 전문적인 방법 중에서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정의 기술적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자치의 효율적인 방향으로서 그 몫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개념입니다.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조직적 노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사회복지 분야와는 달리 민간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가 확고한 유럽의 대륙보다는 자원 부문을 강조해온 영국, 미국 국가들에서 주로 발달했는데요. 지역사회 중심의 조직화 노력에 의한 복지 증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국인데요. 영국은 지역사회 복지를 지역사회 보호와 시설보호를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1950년대 이후 시설보호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지역사회 보호가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등장하면서 지역사회 보호는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을 대체하는 정책적 실천적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영국은 공공부문 중심, 즉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보호를 전개해왔고요. 1980년대는 신보수주의 이념에 의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적절히 강조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그 특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국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구인법 이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법제화를 이끌어왔으며 사회복 실천적 의미의 전문화된 지역사회복지의 시작인 자선조직협회 COS 운동과 인보관 운동을 전개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사회복지가 국가 책임하에 수행되기 위한 지방정부 기구의 구성, 전문적 사회사업제도의 확립, 시설보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개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등 다른 여러 국가들이 앞서서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발전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 과정은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역복지라는 용어를 줄곧 사용해 오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의 대두 시기와 배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 예컨대 복지육법의 완성, 전달체계 확립,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된 후에 지역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한 대비책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지역복지 역사적 기원은 19세기 후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역 공동모금, 또한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공공복지사업, 1960년대 존슨 대통령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으로 정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각국의 지역복지의 초기 형태는 지역사회 조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은 지역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등을 포괄하는데 그중 지역사회 개발은 정부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정책을 정하여 지도, 실시함을 의미합니다. 1950년대 국제연합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제차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선진국도 포함하여 지역활동을 통한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활동을 통한 사회생활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새마을운동과도 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지역복지가 새롭게 강조된 것은 사회복지의 관심사가 경제적 빈곤 해결에서 각종 생활문제 해결로 바뀐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오히려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변동, 국민생활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문제가 사회복지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회복지의 과제는 경제적인 결핍과는 상이한 것으로 그 성격도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그 발생도 개별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와 함께 가족부양 기능의 감퇴, 사회 연대성의 결여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적 해결해야 할 생활상 욕구가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수요를 증대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복지는 새로운 양식의 사회복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전통사회에서 사회복지가 불황인과 빈민 등 일부 소외계층의 사회 적응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노인, 장인, 환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재가복지, 일본에서는 재택복지라고 합니다. 이 재가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복지는 요보 대상자를 복지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혹은 지역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극히 일부 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빈곤 같은 화폐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수발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각종 대인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상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가 꾸준히 개발되어 왔습니다. 여기 지역사회 복지란 지역성에 기초한 지역사회나 목적성에 기초한 공동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적 실천 방법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지역사회는 변화될 수 있으며 변화를 통해서 주민이나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S지구 지역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등 진행 과정은 전담 공무원의 전체 회의, 실무협의체 전체 회의 및 부문별 분과회의를 거쳐서 서구 지역복지의 전반적 현안과 문제점 및 발전 방안을 협의하였고, 지역자원 조사와 주민 및 요보 대상자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를 통하여 지역복지 수립의 기본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S지구의 전반적인 발전 방안에 적절한 복지 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복지 현황 조사 부분입니다. 조사 목적은 지역복지 현황 조사를 통해서 지역 내 현황 및 특성, 문제점 등을 발견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고 체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 내용입니다. 연구와 지역으로 구분해서 조사. 조사 원고는 기존 정부 통계 자료, 연구 자료의 활용 및 원시 자료의 가공, 또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는 실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역복지 욕구조사 부문인데요. 조사 목적은 지역 내 복지 대상자별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의 중기 복지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사 내용입니다. 복지 대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생활 실태, 지역복지 자원 이용 현황, 생활상의 문제점, 복지 욕구 우선순위, 복지 서비스 및 시설 이용 수요 등을 포함합니다. 조사 방법은 지역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대상 집단별 예컨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형별 확률 표집, 즉 모집단의 각 표집 단위가 모두 추출될 기회를 가지고 있고, 각 단위가 추출될 확률을 정확히 알고 무작위 방법에 기초하여 표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확률 표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의 표집, 즉 연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모집단업체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의도적 추출함을 실시합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원칙적으로 조사원의 면접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외적으로 조사원의 개별 면접조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우편조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자원조사입니다. 조사 목적은 현재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복지계획 수립 시에 근거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 내용은 공공부문 자원조사와 민간부문 자원조사를 포함하여 실시를 합니다. 조사 방법은 기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행정자료 또는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게 되고요. 기존 자료 이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 및 단체의 우편, 이메일을 통한 자원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7장은 사회복조사 부분인데요. 목차록은 사회복조사의 개념, 사회복조사의 종류, 사회복조사의 절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조사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조사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자연현상 및 사회적인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주로 사회과학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과학적 기준을 통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사회복지와 합하여 그 개념적 성격을 규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탐구적인 의미를 전제로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과학적 탐구 활동이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 조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론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사를 왜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체계적인 지식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특정 사회 현상이나 문제의 탐색, 어떤 집단 내지는 사건 또는 현상의 기술, 변수와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설명, 가설의 검증,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측, 사회적 지표의 개발, 평가,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방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탐색적 조사 방법입니다. 예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행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이 별로 알려진 것이 없을 때 그 분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적 성찰, 조사 방법을 통해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탐색적 조사에는 차후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예비적인 기본 과정이 이에 속합니다. 탐색적 조사에는 문헌조사와 전문가 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문헌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려고 하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는 것으로 흔히 이제 도서관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기존에 발표된 문헌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져서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조사 방법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봄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조사 방법입니다. 개인이나 사회 현상을 기술한 것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유학하여 기록함으로써 그 현상을 설명하지만 인과관계를 결정해주는 못합니다. 세 번째 설명적 조사 방법으로서 한 현상과 다른 현상과의 관계 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설정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설 검증적 조사 방법인데요. 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조사의 절차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조사는 일련의 과학적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사계획 단계입니다. 문제의 정립은 전체적인 과학적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에 문제 제기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조사가 완벽하게 실시되었다 할지라도 조사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사 문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자체와 그러한 문제가 야기된 배경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병행되어야 합니다. 조사 문제가 설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조사에서 이용될 각종 변수들의 규명뿐만 아니라 필요시는 이들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가설의 설정이나 이론적인 체계에 대한 고찰이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문제 설정과 목적의 구체화, 연구조사를 하게 만드는 명시, 이론의 구축을 위한 가설 형성 등입니다. 두 번째 조사 설계 단계입니다. 이 앞 단계에서 밝혀진 조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조사 대상, 모집단과 표본, 조사 방법, 측정과 척도, 자료 처리와 분석 방법, 결과 보고 등에 관한 문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등 조사 과정의 전체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조사 설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짜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과학적 조사 자료는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됩니다.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조사를 시행하는 가운데 직접 수집해야 할 자료이며 2차 자료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자가 아닌 다른 주체에 의해서 이미 수집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자료 분석 단계인데요. 수집된 자료의 편집, 코딩 과정이 끝난 뒤에 대개의 경우에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편집은 조사 설계에 따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자료의 정정, 보완, 삭제 등을 하는 것이며
코딩은 자료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찰된 내용에 일정한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료의 이제 통계 분석이 있어서 조사 목적과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용한 표본 추출 방법, 자료 수집 방법 및 측정 방법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이 통계적 분석 방법은 그에 맞는 자료 형태를 갖추므로 조사 설계를 계획할 때부터 수집할 자료의 성격과 일관성 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에 보고 작성을 보면요. 조사 보고서는 이제 조사 결과의 결론을 정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문자나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때 이용자와 조사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야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걸 한 표로 정리하면은 다음 표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 조사 설계 단계, 자료 수집 단계, 자료 처리 및 분석 단계, 해석 및 결과, 보고 작성 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8장이 사회복 정책 부분인데요. 목차를 보면 사회복 정책의 개념, 사회복 정책의 영역, 사회복 정책의 분석 틀, 사회복 정책의 새로운 추세 순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 정책의 개념입니다. 사회복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고 나라마다 사회복 정책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사회복 정책을 사회보험 같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영국에서는 사회보험 물론 보건의료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까지 사회복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사회보장을 사회복 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면서도 민간 사회복기관의 정책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정책이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권위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기초로 정책이란 용어를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정책은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행정적 서비스가 실천에 옮기기에 정책은 목표 지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계획, 제한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으로서 정책은 그것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혹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입니다. 넷째는 결정의 개념인데요. 모든 정책은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학의 궁극적인 연구 목적에 대해서 라스웰은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여 인간 존엄성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복 정책이란 용어는 1854년 라일리에서 최초로 사용되어 왔는데 개념 규정 또는 정의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버트와 테릴은 사회복 정책을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면서 힘들게 개념 정의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 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적 개념으로 간주하여 정책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각각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남기민은 정부가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 지침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적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기존의 공공정책, 사회정책, 정책에 대한 개념이 사회복지와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사회복지의 개념적 내용에는 정책적 내용이 합의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 정책의 개념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다양한 견해가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적 복합성을 고려한 사회복 정책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내용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만 사회복지라는 개념 안에는 정책과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개념적 측면에다 정책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포함시켜 합쳐진 개념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 정책이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당위성에 기초한 권위주의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해석을 유하지만 오랜 논쟁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사회복 정책은 학문으로서의 연구 가치를 못 느껴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 정책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회 문제들의 경우 상호간 이질성으로 인해서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회복 정책은 개념상 소극적으로는 빈민 정책을 의미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소득 보장을 기초로 한 정부 정책을 거의 전부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 정책의 개념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그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 영역입니다. 사회복지정책 개념이 국가 및 시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영역도 다양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영역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 영역의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 영역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이제 소득보장정책으로 공공부조로서의 국민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 방식에 의한 공적연금제도, 그리고 아동수당, 노령수당, 장애수당 등의 각종 수당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넓은 의미로 보면 소득, 건강, 주택, 대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영유아 보육, 저소득 중고등학교 재학생 학비 지원, 학교 급식, 산업체 부설 학교, 장학금 제도 등이 있으며 조세정책으로는 부의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 기업복지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을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택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이렇게 각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 정책의 분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 정책을 분석하기 모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사회복지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모형마다 강조점이 다르지만 대부분 유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 정책의 분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예원한 사회복 정책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전통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와 유형이 존재하는데 기획, 서비스, 물품, 증서, 현금, 권력 등 6가지가 있습니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현금으로 급여할 때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룰 수 있고요.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입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그 자체로 매우 중시되는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으며 현물급여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운영 비용이 적게 드는데 현물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보관, 관리, 전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현물급여를 통해서 욕구를 가진 자를 선별할 수 있어서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요. 현금급여에 비해서 정적인 측면에서 선호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목표를 이뤘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효과가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양자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급여는 복지 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물급여로는 건강보험의 진료 서비스, 장애인 복지급여의 보장구 등이 그 예입니다. 사회통합 통제와 집합적인 선을 중시하고요. 장점으로는 대량 생산과 분배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현물로 지급함으로써 용도 외 사용을 막아 목표 달성에 효과적임에 반해서 단점으로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에 비해서 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복지 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으로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단점으로서 용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급여의 6가지 유형을 보면 첫 번째 기회.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기회의 급여는 직접적인 사회적 급여의 형태이긴 하지만 애매하고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회복 정책은 기회의 창조와 배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는 달리 기회의 급여는 시민권 혹은
특별한 배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란 클라이언트를 위한 거택보호, 상담, 사례관리, 직업훈련 등과 같은 재반 활동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는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것이 아니라 무형이어서 수혜자에게 즉각적인 시장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물품인데요. 물품이란 식품, 의복, 주택 등과 같은 구체적 형상을 지닌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 급여는 제한적인 이전 및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한정된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증서인데요. 증서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식품 교환권은 다양한 식료품을 교환할 수 있고 교육증서는 자신이 선택한 기관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금입니다. 현금은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 같은 것을 언제라도 어떤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무제한의 구매력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여섯 번째 권력은 권력이란 재화와 자원의 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권력은 정책 결정 권한을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현금이나 증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화나 서비스, 기회 등에 비해서 사회 경제적 선택 그 자체에 대한 통제력은 훨씬 더 많이 제공합니다. 권력은 유동적인 교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이상의 서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그 특징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 질병보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애수당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물은 정책 목표의 효율성 향상, 규모의 경제 효과, 소비 단계에서 낙인의 부여가 그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료, 교육, 음식, 주택, 에너지, 각종 직업 훈련, 상담을 그 예로 들 수 있고요. 증서는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 형태의 중간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하고 대표적인 예는 식품권, 교육증서, 상품권, 의료보험증 및 경로, 버스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기회는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합리함을 제거하는 그 특징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는 장애에 대한 운전면허 교부 조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권력은 유동적인 교환 가치를 가지며 대표적인 예는 지역사회 운동 프로그램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느냐. 사회복 정책은 의도적인 재분배를 주로 다루는데 그 전형적인 문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한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 등으로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속적 욕구입니다. 귀속적 욕구에는 급여 자격은 현재 사회 경제적 제도화에서 충족되지 아니한 공통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는가 하는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 보상은 보상에 기초한 급여 자격은 특정한 범주나 혹은 특정한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실제가 가진 사람 등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한 사람들이나 또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사회적 부당행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단적 차등. 진단적 차등에 기초한 급여 자격은 신체적 정서적 장애와 같이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서 전문가가 판단을 내리는 대상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장애를 분류와 등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정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산조사 욕구인데요. 자산조사 욕구에 기초한 급여 조건은 재화 서비스를 구성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급여에 대한 접근은 환경보다는 개인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사회복 정책에 있어서 급여를 받을 대상이 결정되어지면 이러한 급여 혹은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적절히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는데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와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복지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제기됩니다.
공공복지는 정부에 행해지는 각종 사회복 정책들을 말합니다.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등이 포함되며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적 노인 요양제도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간복지는 개인이나 비영리 사회단체 및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 사회복지 활동을 말합니다. 자선사업,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운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이 사회복지정책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확립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정책의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재원은 자발적 기여, 사용자 부담 및 직업복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은 주로 사회복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단체에 의해서 조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정책의 새로운 추세 측면입니다. 먼저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복지다원주의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사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케인주의가 실패하고 급격히 늘어난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선진국가들은 케인주의적인 국가 개입을 통해서 자본주의 본질적인 문제인 공황과 경기 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 안정과 완전 고용을 달성하면서 복지국가로서의 발전을 지향했으나 1970년대 5.1 초크 이후에 저성장,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상실되면서 국가 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세계의 경제정책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비판함에 따라 기존의 국가 중심 복지 공급 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등장한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복지국가의 이름 하에서 이루어진 국가 개입주의 노선을 과감히 개혁하여 공공부문의 시장주의의 요소를 강력하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들 정부는 시장주의로의 구조조정과 감세 정책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강력한 제도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은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 구조조정, 규제 완화를 실시하였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시장의 개방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복지부문도 과거와 같이 국가가 사회복지 영역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보다는 기업 시장과 자원봉사 조직이 일정한 부문을 담당하는 형태로 복지 공급 체계를 전환시켰습니다. 복지에서 개인의 선택과 시장 기능을 강조하고 복지의 민영화와 시장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영국과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여 강한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복지제도의 개혁은 곧 복지 창출과 전달이 국가 영역 외에도 시장, 시민단체, 가족 단위가 주체가 되는 복지다원주의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제3의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신자유를 기반으로 사회복 정책의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대체의 보수당 정부는 1997년 토니 블레어를 당수로 하는 노동당 정부의 정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토니 블레어는 그의 브레인 역할을 한 앤서니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제3의 길을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복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3의 길은 과거 사회민주적인 복지정책의 노선 제1길과 신자유적 복지정책의 노선 제2길을 통합한 새로운 정책 노선입니다. 제3의 길을 정책적 측면에 살펴보면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유지 발전시킨다는 것을 기본 정책 노선을 설정하고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측면에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단순히 복지의 수급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 개체라는 개인주의를 추구, 즉 상품화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한 기획운동과 분배적 정의를 실험함으로써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달성하려는 집합주의, 즉 탈상품화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 내에서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의 제3의 길은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3의 길은 사회보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서의 복지수혜 계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베버리지 시대의 소극적인 복지 수급자와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인 복지 시민의 위상 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제3의 길에 내세우는 적적인 복지의 전략은 사회투자 전략입니다. 이 사회투자 전략의 대표인 예가 노령인구와 실업대책입니다. 예, 노령인구 대책에서는 고정된 정년 퇴직 연령을 폐지하고 노령인구를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업대책에서도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직업 변경에 필요한 교육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의 길에서 주장하는 적적인 복지의 전략은 베버리지가 제기한 각각의 소극적 요소들을 적적인 것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핍 대신의 자율성을, 질병이 아니라 활력적인 건강을, 무지 대신의 교육을, 불결보다는 안녕을, 그리고 나태 대신의 진취성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근래의 복지개혁은 일하는 복지가 그 핵심입니다. 이는 의존형 복지에서부터 자립형 복지로의 전환이며 누구에든 일할 수 있는 존엄성을 회복하게 해주며 취업 이후 가계 수입이 사회보장 수당보다 줄어든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